남성에서 성기능 장애는 크게 발기부전, 사정장애가 있고, 또 성욕 혹은 장애 또는 이제 페이로니 병과 같이 음경이 이제 딱딱해진 병이 있는데, 발기부전이 가장 많죠. 아무래도 발기부전은 성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발기를 얻지 못하거나 또는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게 되는 환자는 거의 좀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발기력이 떨어지니까 병원 오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설문지를 해서 발기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국제 발기능 점수표라고 해서 15문항짜리가 있습니다. 발기능은 6문항이 해당되는데, 6문항이 총점이 30점인데 25점 이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발기능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발기가 안 돼요 하고 오신 분들은 사실 발기가 안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구체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가 없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발기의 기전도 정확히 모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돈이 많이 드는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히 설문지로 해가지고 발기력을 평가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약물의 반응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투여 약물 자체가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로 먹고서 이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병원에서는 환자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발기부전은 아무래도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병률, 이렇게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나이가 들은 노화뿐만 아니라 이제 질환, 만성 질환들을 많이 갖게 되고, 보통 40대 50%, 50대 60%, 60대 70% 정도, 평균 한 45%, 이 정도 생각보다 이렇게 높게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기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보면 이게 생리적인 현상인데, 어떤 성적인 자극이 오면 뇌에서 반응을 하겠죠. 뇌에서 성 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신호가 혈관계, 신경계를 타고 심장도 이렇게 박동을 하고 음경으로 피가 많이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맥 혈류가 음경에 차게 되면 음경 자체가 이렇게 백막이라는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 막대풍선 같이. 그리고 이 공간에가 피가 완전히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맥 폐쇄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는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는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음경 해면체 내압이 올라가거든요. 그 내압 압력이 거의 우리 심장의 동맥의 평균 압력과 비슷할 정도, 100mm H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딱딱해지죠. 이렇게 이제 발기가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관여를 하냐, 또 정상적인 발기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혈관계, 신경계, 호르몬계, 그리고 음경 자체는 잘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요소나 관여를 하는데 하나만 삐걱하면, 하나만 문제가 되면 발기능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올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게 되고요. 고혈당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 혈관계에서 혈관 내피가 있고 내피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발기가 되려면 내피가 정상해야지 사실 발기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손상이 되고, 신경계 이제 말초신경 장애가 오거든요. 그 고환에도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남성으로도 많이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혈관, 신경, 호르몬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이 상당히 생각보다 정말 잘 관리해야 될 질환이죠. 우리가 발기력이 떨어진 것은 나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어쩔 겁니까? 나이는
나이는 우리가 들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세포 노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인병 같은 그 고혈압, 고지질증, 뭐 동맥경화증 이런 부분들의 심혈관 고위험 인자가 하는 이런 질환, 만성 질환, 또 이게 이런 질환이 있으면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또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길에 영향을 줘서 사실 발기부전 환자가 많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뭐랄까 집에서 이제 와인 한잔 하고 술을 한두 잔 하게 되면 약간 또 분위기도 좋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긴장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이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술이 하다 보면 뭐 한두 잔이 아니라 그냥 과음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중추신경계를 억제시켜 가지고 발기를 떨어뜨리고 또 이제 만성적인 음주는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도 떨치고 그리고 알코올성 신경 장애까지 와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뇌에서는 어떤 성적인 자극이 왔을 때 사실 어찌 보면은 발기가 흥분되고 이렇게 발기가 억제되고 하는 것이 뇌에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다. 시소 게임. 성적인 흥분에 관련된 것은 도파민 계통이고 성욕을 억제하는 쪽은 세로토닌 계통인데 우리가 우울과 걱정이 있으면 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기능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걱정이 많으면 그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뭐 이렇게 뇌에서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쪽이 과도하게 특히 이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되면 발경이 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환자분들이 어떤 약을 먹었는데 성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그 항고혈압제, 고혈압약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항고혈압제 중에서 베타 차단제랄지 이뇨제가 일부 이렇게 성기능을 발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항우울제, 호르몬 계통의 약물들은 이렇게 많이 그 성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먹지 마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치료가 또 잘 되면 우울증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또 발기력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환자분들하고 상의한 게 좋을 것 같고 또 일부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많은데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들이 또 성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크게 보면 저런 비대증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알파 차단제가 있고요. 그것은 평활근 힘을 조금 빼갖고 이완시켜가 잘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이제 이렇게 사정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또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면 그 문제 해결될 수가 있고요. 약을 끊으면 완전 해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고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 있거든요. 그냥 그것은 일부 탈모제로서도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적으로 성기능에 성욕도 떨어뜨리고 성기능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다른 약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수술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약을 써가지고 쓴 상태에서 발기가 떨어지던 상태에서 발기부전 또 치료제를 또 가미를 해가지고 할 것인가는 환자하고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탈모제 중에서 이제 탈모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서 쓰고 있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이 부분이 이제 젊었을 때 특히 가임기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저는 이렇게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임신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그런 경우는 이제 성기능이 떨어지는가, 성욕이 감소하는가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이 덜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대 환자가 이렇게 약간 이제 탈모증도 있고 그런데 소변이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이 약제를 쓰게 되면 환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소변이 조금 덜 문제가 되더라도 탈모 문제가 좀 해결되고 성기능이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성기능이 손해를 보더라도 탈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방을 하고 나는 성기능은 이렇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약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젊었을 때 자유행위는 원래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계속적인 너무 정말 과도한 자유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포르노나 야동에 의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적인 성관계 할 때 흥분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정말 자유행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하거나 이렇게 보면 사정이 안 되게 하려고 그냥 꺾어버리는 거, 발기된 상태에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음경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로 인해서 사실 발기 부전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만일 자유행위를 하게 되면 부드럽게 젤리를 쓴달지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이 보약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혈관 건강 그런 부분들 그 플라보노이드, 아르기닌 함유된 식품 이런 계열의 그런 식품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식품이냐? 뭐 되게 베리 종류, 콩 종류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어느 정도 우리 성기능에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이게 음식을만 먹고 가지고 뭐 발기가 완전 좋아진다. 그것은 조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운동요법하고 같이 하면 또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을 때 발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루증이라 하면 삽입 후에 거의 항상 1, 2분 이내에 사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정을 본인이 지연시킬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조루가 사정을 함으로써 본인 또 파트너한테 이제 고통, 좌절을 느끼는 이런 상태를 조루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루증은 이제 이렇게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충분한 자극이 오는데 또 불구하고 또 사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조루하고 지루는 좀 반대 개념이죠. 조루는 그냥 원하지 않는데 너무 빨리 사정을 하게 되고 이제 지루는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안 되는 거니까요. 조루증이나 지루증 모두 신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다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루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약간 긴장, 성적 수행 능력에 대한 불안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 조루가 많고요. 신체적인 원인으로서는 또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갑상선 항진증, 이제 전립선염이랄지 요도염 같이 어떤 염증이 있을 때, 뭐 피부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루증의 신체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지루증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심리적인 원인으로서는 이제 성적으로 계속 억압받았을 때 수치심, 그 종교적으로 뭐 죄책감,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길 수 있고요. 신체적인 원인으로서는 어떤 이게 신경 손상,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말초신경병증, 그 테스토스테론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지루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정 잠복기라 하죠.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사정 될 때까지 시간을 이제 이렇게 정한 게 뭐 되게 임상시험 할 때요. 약제 임상시험 할 때 나온 겁니다. 누가 뭐 초식에 보고 성관계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환자를 실제로 보다 보면 조루증 환자인데 저 한 몇 분쯤 가능하세요? 아유, 저 10분밖에 안 돼요. 와, 정말 그러면은 와 대단하다. 왜냐면 평균 국제적으로 이렇게 평균이 나왔거든요. 사정 잠복기가 평균 5.6분입니다. 대개 5분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이면 정상이죠. 아주 정상이죠. 5분도 정상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면 대개 1, 2분이라고 하고 그런 환자가 10분이라도 뭐 오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정 조절이 안 되면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어 하면 이렇게 치료 대상은 되겠죠. 근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고 그러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시간 기준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루증 같은 경우는 약제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조루증에서 이제 우리가 경구용 약물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물이 있고 또 음경 기두부가 굉장히 예민해 있을 때는 이게 약간 국소 마취제 정도 해서 이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또 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루증 같은 경우는 저게 이렇게 약물이 있는데 지루증은 대개 이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대한 치료, 심리적인 거랄지, 그럼 이 원인이 있어 원인 치료는 가능한데 약제로서는 적응증을 받아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루증 치료가 어찌 보면 조루증보다 더 힘들다고 보죠. 그러니까 특히 흡연은 이게 정말 금연하셔야 돼요. 흡연, 정말 그런 자기 건강과 성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너무 과음 장기적인 알코올 섭취는 삼가하시고 젊은 남성, 젊은 분들은 자유행위 같은 거 할 때 과격하거나 사정할 때 턱이 좀 꺾지 말고요. 젤리 사용하고 부드럽게 좀 해주시고 특히 무분별한 그런 포르노 또 야동 같은 거 노출은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랄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이런 부분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린 나이에서도 이게 이 포르노 노출되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환자로 오니까 이게 성에 너무 높게 포르노 노출돼 갖고 뇌가 다 식어버렸다 그래요. 이게 식으니까 아무리 성적인 자극을 줘도 이렇게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조심하시고 근육을 증가시키려고 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랄지 뭐 이렇게 비방약이 있어요. 스테로이드성 있는 이렇게 그런 것을 만일 근육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정말 한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들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고환이 위축되고 발기력이 떨어져요. 실제로 저희가 가끔 환자가 옵니다. 이게 몸은 건장해요. 막 근육질인데 발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정액 검사해보면 정액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신 분들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특히 요새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밤새워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호르몬이 이게 일생 주기도 있고 연 주기도 있고 일일 주기도 있거든요. 하루에 주기가 있거든요. 우리 몸은 생체 시기가 있어서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떨어져 버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 증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기부전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발기부전 환자가 오게 되면 무엇 때문에 발기부전을 일으켰는가 원인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우리 교정이 가능한 거라면 교정을 하거나 치료를 하고 이 실제적으로 발기가 안 된 부분에서는 부부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성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기가 안 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벌써부터 이렇게 불안해요. 그리고 행위 불안이 하려고 해서 행위 불안이 생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일단은 발기가 되게 정상적인 발기가 되게 하는 것을 저희는 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환자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일단 발기부전 치료는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오시면 1차 치료제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입니다. 왜냐하면 복용해갖고 발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비용도 싸고 환자들한테 굉장히 받아들이기도 좋고, 그래서 1차 치료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의 복용입니다. 이게 실패하면 2차는 음경에다가 이발제 발기 주사를 넣습니다. 이게 자가 주사거든요, 발기. 사실은 내 음경에다가 내가 주사를 한다. 많은 환자들이 굉장히 가능해 하면서 주저하는데 이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1차 치료제는 먹어서 발기가 되기 때문에 환자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2차 치료 주사제는 주사의 용량 의존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기될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1차 치료도 안 되고 2차 치료도 안 되고 마지막 방법은 음경해면체에다가 보형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하게 뚜렷하게 치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1차 치료제인 경부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이렇게 시판이 됐습니다. 처음에 비아그라를 필두로 해갖고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엠빅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심판이 됐지 않습니까? 그 후로 약 10년 전부터는 이제 복제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무려 선택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20종 이상으로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택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기부전 치료제는 그 효과 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보면 이게 약제마다 약간 용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용량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효과면은 비슷하고 이 지속 기간,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지속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발기부전 치료는 대부분은 성관계하기 1시간 전에 먹거든요. 이게 대개 일반적으로 4시간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약간씩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부작용은 약을 드시면 한 3, 40분 지나면 얼굴이 약간 화끈거립니다. 그러니까 소주 한두 잔 마실 정도로. 근데 일부 환자들에서는 두통이 있고, 속쓰림이 있는데 약 10% 내외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CRS 같은 경우는 드물게 저희가 처방하면, 100명 처방하면 한 5분 정도는 약간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었는데 몸이 찌뿌둥하니 부둥뜨고 있다. 그러면 약제를 다른 걸 바꾸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우연히 발견된 약물로 대박친 건데요. 실제로 이게 경부용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라고 불리니까 실드나필이라는 거에 원래 협심증 치료제로 이렇게 개발되고 임상시험을 하는데 환자들이 보니까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죠. 왜냐하면 원치 않는 것이니까 환자들마다 발기가 이게 뭔가 해가지고 기초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경혈관에 에노사이클 GMP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새로운 이렇게 혈관 이완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가 비아그라 약제가 작용한다는 걸 알고 이 부분을 협심증 약을 그대로 발기부전 치료제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협심증 약하고 같이 병용을 하면 이게 안 됩니다. 병용 금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할 때는 반드시 환자분들한테 확인하고 꼭 그 환자분들한테 주의할 것에 대해서는 협심증 약을 같이 병용하면 발기부전 치료제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또 환자분들은 그냥 혈압약인 것보다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협심증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환자분의 건강을 심대하게 위험을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과에서도 진찰을 받을 때도 일단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저는 발기부전 치료제 복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혈압약 이번 약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요? 하고 거꾸로 질문해도 좋고요. 적어도 우리 비만과에서는 그걸 반드시 이렇게 그런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걸 체크하기 때문에 협심증 약 질산염 계통입니다 하고 같이 발기약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 발기뿐만 아니라
요새 많은 질환에서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 발기부전 치료제가 다른 질환도 치료하냐면 혈관을 약간 확장시키기 때문에 또 그 내피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가는 것은 전체 우리 몸의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발기약을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는가? 내성은요, 항생제 쓸 때 내성 이야기를 합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살라 그러니까 내성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는 내성이라는 것보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이 진행되는 거죠. 진행돼 가지고 발기력이 더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발기부전 환자들한테 이렇게 원인을 무엇인가 찾아주려는 것이 뭐냐면 발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으면 그 요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그 병이 계속 진행되니까 발기력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한남성과학회 회장을 할 때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관세청하고 같이 수입하다가 이렇게 몰래 들어오다가 발기부전 치료제 그런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본 적이, 성분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거의 가짜입니다, 가짜. 일단 용량이 천차만별이고요. 그 안에 상당 부분이 또 중금속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처방받아서 한 것 외에는 사사로이는 드시지 않는 것이, 추천이 아니라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발기부전은 이제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1차 치료에 실패하거나 그러니까 효과가 이게 성공할 확률이 60, 70%니까 한 30% 내외에서는 실패하게 되죠. 효과가 없는 그런 환자군. 이제 협신증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병용 근귀하고 먹을 수가 없는 환자, 이런 분들은 뭐 1차 치료가 안 되니까 2차 치료를 해야 됩니다. 2차 치료로서는 이제 음경 해면천에 발기 유발제 자가주사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발기가 되는데, 이것은 용량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2차 치료를 할 때는 환자분들한테 용량 결정을 먼저 해줍니다. 이게 환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여쭤봐요. 몇 분 정도 발기가 원합니까? 나는 30분? 1시간? 그러면 그게 거의 맞춰줍니다. 그 용량을 찾아줘요,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병원에서 맞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넣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유생병 출신이라서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약을 또 섞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성게에다가 또 넣는 부분에서 피할 부분, 넣어야 할 부분, 그 부분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처방할 때는 환자분 여쭤봅니다. 자, 이런 방법을 하려면 병원 한 5번 아니면 5번 집에까지 처방 받으려면 오실 수 있으면 이렇게 시작합시다 합니다. 왜냐하면 용량 결정할 때 한두 번 와야 되거든요. 한 번에 맞을 수 있지만 안 맞으면 다음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하면서도 이제 자가주사 방법을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병원에서 벌써 자신을 있게 내가 집에서 넣을 수 있다, 내 앞에서 그냥 주사를 넣고 성공할 때 보내줍니다.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자신감을 이렇게 가지면요, 저한테도 한 15년 이상 계속 약만 타러 오신 분 계십니다. 그러면 딱 물어봐요. 괜찮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래서 너무 조금 약해졌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가늠해갖고 약간 양량을 올려준다 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정만 해드리고요. 원하시는 대로 처방해드립니다. 그래서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용량을 결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좋다더라, 그러면 나도 할라네 하면 이제 그 환자는 용량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사로이가고 친구가 얻어서 쓰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사고 납니다. 발기 안 꺼져버려요. 그럼 응급실로 와야 됩니다. 됐는데 4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나도 발기가 안 꺼져요. 완전 발기가 지속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발기가 뭐 10시간, 뭐 12시간 되면 좋지? 근데 그렇게 안 좋습니다. 엄청 아파요. 환자분들이 통증이, 어마어마한 통증이 생깁니다. 왜냐면 이 발기체 내가 피가 딱 갇혀버리거든요. 갇혀버리니까 피가 들어가지도 않고 빠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는 피가 산소가 없어지니까 그 조직이 죽어버려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이제 안에가 그 산소가 분압도가 떨어지고 산도가 올라갑니다. 피해가 떨어지니까 산도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해져요. 어쩔 때는 환자분들이 막 얼음찜도 하다가 뭐 집에서 진통제 먹다가 결국 옵니다. 응급실 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이 독약하면 해독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발기 주사가 있는가 하면 발기 일으키는 주사, 발기가 꺼치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써가지고 1차적으로 그러니까 발기를 소실시키고 적어도 한 1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뭐 약으로도 잘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제가 수술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뭐 필연적으로 발기부전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음경 지속 발기증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약제로서 치료제로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을 지켜야 되고 만약 증량하게 되면 병원에서 반드시 그것을 테스트 받아가지고 영양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2차까지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음경 보형물을 삽입합니다. 음경에다 내에다가 실리콘으로 된 보형물을 이렇게 삽입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종류가 좀 다릅니다. 보형물도 막대형 아주 그냥 단순한 거 그리고 이렇게 세조각형이랄까 팽창형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여건에 맞고 환자분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보형물 이렇게 종류랄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발기부전은 고민할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기부전은 질환이에요, 질환. 질환은 치료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고민합니까? 병원에 가고 치료받죠. 마찬가지입니다. 발기부전이 있으면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일단 찾게 되거든요. 그 원인이 혈관계 원인인지 신경계 원인인지 호르몬 원인인지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저희가 그런 검사를 하면서 없던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혈압 있는지 또 뭐 어떤 당뇨병이 있는지 또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심혈관 질환이 오기 전 단계에서 발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고 또 하나는 그런 질환을 치료하다가 하는 약제가 또 발기능이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걸 봐가지고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약제를 찾아가고 바꾸면 약만 바꿔도 좋아져 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 발기가 내가 안 된다면 사실은 벌써 걱정이 생기잖아요. 내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초조, 불안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만일 그 이제 배우자분께서 한마디 날리면 이제 끝납니다. 당신 그거밖에 못해? 하면 끝납니다. 그걸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려. 그건 트라우마 생겨버려요. 트라우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고요. 가능하면 배우자와 같이 오시면 좋습니다. 이제 부부 치료를 한다고 한번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면 하고 부부싸움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의 문제점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합니다. 되게 성기 확대 수술을 한 분들 보면 본인의 자신감에 많이 관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확대하신 분들 보면 원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소음경이라는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것은 해야 돼 하는 외소음경은 발기시 대개 9cm보다 적으면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수술의 대상이 되고요. 음경 확대 수술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어쩔 겁니까? 우리가 이 쌍꺼풀 수술도 쌍꺼풀 했다고 눈이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뻐지니까 하죠. 그거 같이 이제 성기를 확대를 했을 때 내 자신감이 붙으면 해야죠, 뭐.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변천사에 따라서 이물질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실리콘 넣고 진피 이식도 했고, 지금은 이제 필러라고 하는 그것으로 약간 확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조금 좀 그 시술할 때 넣는 제품도 이렇게 좀 바꿔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필러를 할지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그것을 음경 확대 수술에 쓰는데요. 사사로이 바세린이랄지 파라핀 같은 경우를 사사로이 음경 피하에다 넣어서 이렇게 음경 조직이 이제 섬유화를 일으키고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경우는 이제 발기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음경이 이렇게 휘어버리는 페이로니 병이 올 수가 있고, 이런 이물질을 넣는 것은 음경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삼가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일단은 음경이 발기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어떤 예를 들면 축구공을 맞아도 그렇게 손상이 별로 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발기된 상태라고 한다면, 성기가 발기된 상태에서 외력을 가하게 되면은 피멍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혈종이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파열됐는지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가끔 요도 쪽으로도 파열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소변에 피가 나온다 할지,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봐야 되고요. 완전한 발기가 됐을 때는 음경 내압이 100mmHg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압력이 높습니다. 그때 만일 이렇게 음경을 완전 어떤 충격을 줬을 때는 음경 따고 있는 막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서 그 골절이라고 표현하는 음경골절이라는 병명 자체가 음경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관계를 하거나 혹은 자행을 할 때 하는데 음경이가 피멍이 들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됩니다. 거기 부분이 약화되어 있어서 붓더라도 추가적으로 피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골절이 될 수가 있고, 그 자리가 딱딱해집니다. 섬유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섬유화가 되면 그쪽으로 휘어버립니다. 발기되면. 그리고 통증도 생기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찢어진 조직을 다시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술로 해가지고. 수술은 그렇게 복잡한 수술 아닌데, 혼자 그냥 창피하니까 병원에 안 오게 되면 나중에 그 자리 때문에 엄청 발기부전도 심화될 수가 있고, 또 음경도 발기될 때 휘어져 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음경망곡증은 이게 크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하고 나눠집니다. 이 병이 약간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선천성 음경망곡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가 아래로 구부러져요. 아래로 요도 쪽으로 구부러지고 좌로 우로도 구부러지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내 성기가 좀 휘어 있어 뭐 이런 경우가 선천성 음경망곡증이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50대에 많이 생기는데, 그때 성기가 결절이 생겨요. 그러면서 발기되면 아파요. 근데 뭐 발기되면 아픈데 또 휘어져요. 그것은 페이로니병이라 합니다. 페이로니. 성기에, 그러니까 싸고 있는 백마이랄지 음경 해면천에 섬유화 딱딱해집니다. 거기가 일정 자리가 딱딱해지면 이 발기가 앞으로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그 딱딱해진 데가 안 드러나니까 상대적으로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로니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젊었을 때도 이렇게 성기를 다쳤을 때 발기된 성기를 또 잘못된 성형으로 인해서 음경이 손상받았을 때는 페이로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선천성 음경망곡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줌만 싸 그러면 치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변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성관계를 할 때, 근데 이게 보면 발기되면서 휘어버리지 않습니까? 휘는 게 각도가 적당히 휘면 성관계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50도가 넘어가고 60도 넘으면 이제 부부관계 할 때 휘어버립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하다가 꺾여버려요. 그리고 이게 성기가 이게 결절이 생기기 때문에 좀 약간 줄어듭니다. 이게 성기가 약간 줄어버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발기력도 떨어지고, 해서 이제, 환자분은 처음에 놀라서 와요.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 초음파를 해보면요. 이게 그 결절이 보여요. 그래서 그 보여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이게 급성기냐 만성기냐를 감별합니다. 그러니까 급성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발생해가지고 1년 이내 이게 발기될 때도 아프고 또 이거 급성기는 이게 약간 진행도 하고 더 나빠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 근데 안정화시게 해서 더 이상 쉬워질 것은 쉬워지고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펴주는 수술합니다. 크게 수술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쉰다. 그러면 휘는 반대편을 찝어져 버리면 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성기가 이 휘어진 길이로 맞춰집니다. 이 상태에서 잡아 당겨버리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기 길이가 짧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성기가 충분히 커. 너 길어. 그러면 이 방법이 나와요. 왜냐면 이 방법은 발기력이 별로 지장 안 받습니다. 다행히 발기력이 안 떨어져요. 어쩔 때는 공간이 더 좁아지니까 발기력이 더 나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기가 좀 평상이 좀 적다. 그러면 이제 휘어진 부분을 절개합니다. 절개하고 펴요. 그러면 이게 결손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손 부위에다가 인조혈관을 붙여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길이는 손해를 안 봐요. 그런데 인조혈관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다시 또 선명화가 돼요. 다시 또 쉬워질 수도 있고, 인조혈관을 붙였기 때문에 또 발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하고 항시 이렇게 인터뷰할 때 결과를 예측해 줍니다. 결과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합니다. 왜냐면 수술을 했는데 내 성기가 짧아졌어요. 그러면 원상복귀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수술해갖고 이렇게 휘어진 거, 이렇게 절개하고 인조혈관을 붙였어요. 발기력이 떨어졌어요. 뭐,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거의 뭐 진료 지침이 나올 정도로 많은 수술과 함께 이렇게 검증된 수술이기 때문에 그 예후가 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 방법을 결정합니다. 성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남녀가 정상이고 서로가 원한다면 부부관계, 성관계는 성생활은 정년이 없다고 봅니다. 섹스리스가 이제 이렇게 통상 일반적으로 섹스리스라는 것은 이제 1개월 이상 성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1년 되면 10회 이하 향후 이제 성관계를 할 기대가 또 없는 상태 이제 그런 정도를 이제 섹스리스로 보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섹스리스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젊었을 때는 육아나 가사에 대한 부담이랄지 스트레스 이것이 주로 이게 섹스리스 원인이 될 거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또 남녀 다 이제 성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질환도 생기고 이제 배우자와 갈등도 생기고 또 뭐 성 파트너보다는 뭐 동반자 우정, 동반자와 친구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 더 그런 변화가 이제 점점 성으로부터 이제 성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섹스리스 현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사실은 혼자 하는 건 자유행위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것은 성생활 파트너와 관계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의 그 평소 관계 또 성생활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고 부부간에 한 사람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치료해 나가고 양쪽 다 성기능 장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로 간의 문제점을 같이 상담하면서 적절한 성생활의 방법을 찾게 되고 하여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관계입니다. 단지 성에 국한된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평소에 관계가 좋으면
성생활의 관계도 좋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저희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번 성생활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상자의 약 60%에서 성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성은 70%, 여성은 42%에서 성교를 포함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남성에서는 더 성교에 관심이 많았고 여성에는 성적 친밀감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 연구가 있는데요. 노년의 성생활은 삶의 즐거움을 증가시켜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생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대 수명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건강한 분들이 성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 수명, 건강하면 성생활도 더 오랫동안 이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하고 달리 노년기의 성생활은 정서적 안정, 또 서로 관계 유지가 중요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성생활에서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부가 서로가 원한다면 적극적인 성생활을 권합니다. 사실 그 100세 시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일본을 뒤쫓아오다가 조금 있으면 아마 이렇게 기대 수명이 일본하고 거의 대등하거나 추월할 수 있는 그런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노인의 성은 이제 삶의 질과 관련이 있고 또 한 번 이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죽어도 좋아, 이게 이때가 뭐 한 20년 전에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남녀, 그러니까 노인이 할 때 젊은 입장에서 저 나이에도 성관계 가능해? 그러지만 어찌 보면 거꾸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70 돼 보세요. 중요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떤 노인의 성은 정서적인 친밀감, 그리고 본인의 자존감, 또 삶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노인의 성에 대한 이런 사회적 편견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성이 일정한 뭐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 연령에 걸쳐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인식이 확산돼야 되고, 젊은 사람도 나이가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생각은 또 나이가 먹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파트너와 부부관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년층에서 성 건강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강한 성, 행복한 삶으로 100세 시대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지만 성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없어서 요새 젊은 부부들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기성세대 좋아하는 점, 안 좋은 점, 이렇게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니탄 나탄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상시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감흥이 부부관계에서 있겠습니까? 적개감이 마음에는 적개감이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 상담을 하면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있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성치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렇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나은 방향을 이제 찾아가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치료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성기능 장애는 그런 부분들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남성 환자분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한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로서 봤던 환자인데, 그때 30대 남성이었어요. 이제 그 발기부전 환자인데, 그 당시만 이제 약제도 좀 복용도 이렇게 그 선택의 폭이 그때만 줘봤는데,
결국 환자분은 결국은 그분한테는 이제 보형물 삽입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항시 제가 놀랬던 것이, 부인이 항시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한번 이제 그 테스트 하면서 좀 잘 작동하는가 하는데, 하고 나서 부인이 너무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부부 관계를 해서. 그때는 정말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성 문제가 이게 남성에서 발기부전이 있으면 부부 문제니까 같이 고민하고 상담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접근한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하나 질환이거든요. 남편이 어떤 게 문제가 이렇게 질환이 있다. 그럼 걱정하면서 치료를 하러 병원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발기부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여성 성기능 장애 환자, 이것도 아마 초창기 때니까 오랫동안 제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40대 초반이었는데 불감증이었어요.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요. 또 애도 하나 있고. 근데 자기가 고민이 뭐냐면, 부부관계 할 때 남편이 아무리 그 외물을 하거나 잘해줘도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힘들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성욕도 떨어졌고 그래서 성욕 감소에 극치감 장애로 생각됐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성욕 장애 치료제가 있는데, 그런 약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시험을 거쳐서 시판하게 되면 그런 환자분,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민성 발기부전은 시민성의 요인이 해소가 되면 얼음 녹듯이 좋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적으로 전형적인 그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미혼이었는데 이게 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도 약제가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하고 혹시 헤어질까 봐서 두려움이 꽉 찼는데, 여자친구가 웬걸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뭐 치료하면 되지, 오빠 치료하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은 좋아진 거예요. 전형적인 그 심미성 발기부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작업하고, 요새 게임하잖아, 게임. 밤 내내 게임하고 잠도 안 자고 이래가지고 발기력이 떨어진 경우는 정말 잠 사이클만 바꿔주고 게임기 치르고 이렇게 잠을 좀 일찍 자고 그렇게 되면 또 좋아져 버려요. 이런 경우 생활 습관이랄지 이런 부분, 시민성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이게 개선을 함으로써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고혈압, 당뇨랄지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발기부전은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목표를 저희는 이제 완전 개선보다는 이렇게 성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건강한 성생활이는 이렇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제가 사실 100세인 연구를 하면서 똑같은 결론을 얻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인데, 신체 건강으로서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또 적절한 골고루 음식 섭취,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고요. 이 성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신체 활동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하체입니다. 하체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요. 남녀 케겔 운동, 특히 여성에서는 케겔 운동이 약간 요실금도 이렇게 방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반 근육 운동이죠.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신적의 성 건강 이렇게 좋습니다. 좋은 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먹은 것을 어떤 걸 먹냐? 먹을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 그 식습관이 중요하고요. 음주는 이렇게 절제,
또 이제 금연, 우리 요새 금연 운동도 중요한데 소량 음주는 약간 성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암 쪽으로 보면은 아주 금주고요. 그렇지만 저도 뭐 금주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음주는 약간 절제. 저는 한 잔 정도 어떤 뭐 종류의 술이나 그 잔으로 한 잔 정도는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백세인이 되려면 또 이게 건강한 성을 갖고 싶으면 충분한 수면 중요합니다. 수면. 요새 점점 일하느라고 이렇게 수면이 점점 줄고 있는데 저희가 백세인 연구를 하다 보면 평균 조사를 해보면 되게 8시간이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것, 그런 패턴, 일정한 패턴을 가진 그런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서 이제 성욕 저하, 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기 때, 또 수유기, 또 이제 피임약 복용할 때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남성과 같이 수면 부족이랄지 만성 피로, 우울증 부분. 근데 이제 파트너와 갈등, 남성하고 달리 굉장히 여성은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성 욕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성적 흥분, 오르가슴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인 흥분 장애가 있으면 이 부분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적응증을 받는 약제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성욕장애 치료제가 2개나 지금 FDA 승인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쳐서 이제 만일 시판하게 되면 여성 성기능장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극치감 장애 이거 이제 불감증이라고 우리가 통상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충분한 성적 자극과 흥분에도 불구하고 오르가슴, 극치감에 이루어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를 이제 극치감 장애라고 합니다. 자, 심리적으로 우울, 불안, 이제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극치감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파트너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가 평상시 관계가 안 좋으면 성관계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문화 사회적인 것에서도 영향을 받는데 이제 성에 대한 죄책감이랄지 억압적인 성교육을 받았다면 엄한 가정에서 성 문제에 대해서 그런 받았다면 아무래도 위축감이 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극치감 장애까지 올 수가 있겠죠. 약물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남성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이런 계통이 온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고요. 신경계에서도 말초신경 장애, 당뇨병, 만성 골반통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극치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극치감 장애가 있을 때 이게 호르몬 문제다. 특히 이제 여성 폐경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경우는 여성은 보충요법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성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관여를 하거든요. 호르몬제 중에서 여성 호르몬 플러스 약간 남성 호르몬이 같이 가미가 된 그런 호르몬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투여할 수도 있고요.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 단독요법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불안이나 스트레스, 파트너 관계에 의해서 극치감 장애가 있다? 그럼 당연히 심리치료랄지 부부치료가 필요하겠죠. 사실은 평상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여성도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은 막 스트레스 많은 상태인데 뭐 남편이 요구하거나 그럴 때 이제 충분한 전이가 없을 때는 당연히 질윤활 부족이 생기니까 성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또 아플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성기능 장애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우울, 불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질 주변의 근육 긴장도가 이게 증가하고 예, 그런 상황. 성관계를 할 때는 사실 어찌 보면 뭐랄까 직장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모든 걸 다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 그런 많은 육아 스트레스, 가정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질환으로서는 이제 질이나 외음부의 감염, 염증이 있거나 또 그 질건조증, 폐경이 아니어도 질건조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폐경 후에는 질건조증이, 질이식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교 통증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원인을 먼저 봐야죠. 질염증이 있으면 염증 치료를 해야 되고요. 폐경이랄지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질건조증이라면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질정도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제 질정도 있으니까, 또 이제 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죠. 파트너하고 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상담이, 성치료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두고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여성 성기능 장애는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이냐, 또 관계 문제냐, 아니면 어떤 그 외음부의 어떤 염증이냐, 아니면 호르몬 부족이냐, 이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영향을 줬는가를 먼저 찾아가지고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 25년 전에 그 연구를 했었습니다. 여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임상 시험에서 여성 성기능 장애 치료제로 그러니까 적응증이 될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적응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효과가 있고요. 여성에서도 일부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은 처방은 못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환자의 동의 하에선 이렇게 처방이 가능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과 환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사실은 남성 성기능 장애하고 여성 성기능 장애를 보면 여기에서 정말 남녀 차별 느낍니다. 저는 어떤 면이냐면 사실은 많은 약제 개발이 남성 성기능 장애 약제로 다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 성기능 장애는 1차, 2차, 3차 치료제라고 이렇게 아주 치료 지침이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뚜렷하게 방법과 약물이 개발되어 있는데 여성 성기능 장애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적응증 받은 자가 없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약간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미국 FDA 성인 받은 여성 성기능 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약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임상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여성 성기능 장애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남성 성기능 장애하고 여성 성기능 장애에 있어서 치료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일단 질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제 질은 약간 산도가 중요한데 산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이제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익균이 이제 얼마나 있는가 이 유익균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발효식품이랄지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랄지 이런 부분을 복용해 가지고 이제 질 유익균을 유지하거나 또는 블루베리, 견과류, 브로콜리 같은 항염, 항산화 식품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질 건강을 해치는 습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질 세정제랄지 냄새 난다고 자주 과도하게 하는 것은 더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 유익균 균형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질점막에 이제 어떤 자극,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과한 세정 습관은 좀 고치셔야 되겠고, 흡연, 지나친 알코올 섭취, 수면 부족, 스트레스, 남성과 비슷합니다. 이게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이제 이게 또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 몸에 있는 균주가 약간 이렇게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 정상균이 비정상균, 그러니까 나한테는 해로운 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면역성이 떨어져 본달지.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약간 이제 성 파트너가 이제 바뀌면서 이게 어떤 그 성병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이 느끼는 것은 증상으로 느끼거든요. 냉이 심해진다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그때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 균주 자체가 어떤 우리 치료가 필요한 균주인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성병 범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증이나 이상 증후군이 있으면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야겠죠.